매스 트랜스포에 의해서 생기는 과전압이죠. 농도 과전압. 앞에서 배웠던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농도 과전압 왜 생기느냐? 이온의 속도가 순방전 속도를 못 따라가가지고 이온의 움직임이 느려져가지고 생기는 과전압이죠. 배터리 시스템에도 똑같습니다. 이온이 어디를 움직일 때, 전해질을 움직일 때 속도가 못 따라가가지고 생기는 저항 성분이 농도 과전압입니다. 이온이 전해질 사이를 움직일 때. 자, 매스 트랜스포 앞에서 배웠던 게 차지 트랜스포가 있잖아요. 차지 트랜스포에 의한 전하 이동 속도에 의해서 생기는 과전압이 또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 과전압입니다. 활성화 과전압은 차지 트랜스포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은도금 할 때 또는 다니엘 전지 배울 때, 뭐 정확하게는 은도금 할 때 우리가 배웠지만 차지 트랜스포에 의해 가지고 속도가 느려진다는 뭐 그런 개념은 아마 안 배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전지라든지 또는 은도금할 때 이런 건 정말로 차지들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에요. 그럴 때는 이 차지 트랜스포에 의한 과전압은 거의 없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작고. 자, 근데 리튬 이차전지를 포함한 많은 배터리 시스템에는 이 활성화 과전압이 상당히 크게 걸립니다. 다니엘 전지는 별로 활성화 과전압이 안 걸려. 은도금할 때도 별로 활성화 과전압이 안 걸려. 근데 리튬 이차전지는 이 활성화 과전압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리튬 이차전지 원리를 배운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자. 지금 원리를 보니까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 차지 트랜스포에서 생기는 과전압이 활성화 과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전지 옴 손실에 의한 IR 강화. 보통 IR 드롭이라고 이거를 많이 하는데 요거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이쪽에 한번 써주면 이거 많이 배웠죠? V는 IR 이거 많이 배웠잖아. 자, 이때 이 저항 성분이 있겠죠? 이때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요 저항 성분 팩터만큼 전압이 생기는데 요 전압이 강화되는 전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저항 성분이 뭐 0.3이다. 근데 커런트가 1이면 볼티지 0.3만큼 떨어지는데 커런트가 2다. 그럼 0.6만큼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IR에 의해서 정합 성실이라는 건 IR 강화 또는 IR 드롭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드롭 떨어진다는 거잖아. 영어로는 IR 드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저항이죠. 쉽게 말해 저항. 진유 흐를 때 흐르는 저항.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중요한 개념이 농도 과전압과 활성화 과전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IR 강화. 요 세 가지 요소를 배터리의 3대 과전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요거를 통통으로 가지고 전지의 내부 저항 성분들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저항 성분 때문에 전압이 떨어집니다. 자, 요 그래프를 한번 보죠. 요 그래프들을 이해를 또 잘 어렵게 생각하면 별로 어려울 거 없는데 잘 한번 보면, 자, X축이 전류입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거야. 그 다음에 Y축이 포텐셜이에요. 자, 여기가 플러스 극의 포텐셜, 여기가 마이너스 극의 포텐셜이야. 자, 이럴 때 전류가 하나도 안 흐른다. 그러면 저항이 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 상태의 포텐셜 차이가 여기서부터 여기만큼 이렇게 나겠죠. 자, 근데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전류가 흐르면 이런 과전압 성분들이 전부 다 해결합니다. 활성화 과전압, 농도 과전압, IR 강화. 자,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포텐셜도 이렇게 줄어들고 마이너스 포텐셜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요거 차이는 점점 줄어들죠. 그럼 전압이 이쪽이 전류가 세지는 방향이잖아요. 전류가 세짐에 따라서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어려운데 이 그래프 보면 오히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리튬 이차전지 충방전 곡선입니다. 자, 0.2C 5시간 동안 방전시키는 거죠. 비교적 천천히 느리게 방전시키는 겁니다. 5시간 정도면.
자, 그러면 이 정도 볼티지가 가던 게 EC 30분에 방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전압도 떨어졌죠. 그리고 용량도 떨어집니다. 자, 만약에 요거를 컷오프 볼티지를 3.4V, 여러분들 핸드폰에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3.4V를 잡아보자. 그러면 여기를 딱 잡으면 되잖아요. 3.4V. 그러면 0.20월 때는 여기까지 용량이 가죠. 여기까지 용량이 가죠. 근데 EC로 하면 요만큼 용량이 확 줄어들죠. 그럼 이만큼 전압이 하강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 내부 저항 성분 때문에. 농도가 전압, 활성화 전압, IR 강화. 세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류가 많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전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또 앞에서 배웠던 얘기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C레이트가 클수록 쉽게 말하면 용량이 감소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훨씬 가혹한슬고이 되고 방전 용량이 감소한다. 그게 왜 방전 용량이 감소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저항 성분 때문에. 농도가 전압, 활성화 전압, AR 강화. 그것 때문에 용량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C레이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C레이트가 커진다는 게 충전과 방전될 때 전류량이 커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배터리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 내부 저항 성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요 내부 저항 성분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회사 가서 셀을 조립하거나 셀을 만드는 연구하는 그런 파트에 가게 되면 역시 내부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알칼리 전액을 사용하는 알칼리 배터리 요즘 마켓에 가면 다 알칼리 배터리 있다고 얘기했죠. 망간 배터리 없이. 그 이유가 알칼리 전해들을 사용하게 되면 중성이라든지 산성 전해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내부 저항이 작게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알칼리 배터리로 바뀐 거예요. 그만큼 이 과전압을 성분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이제 전지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번 2차 전지를 한번 배워보죠. 지금까지 이제 전체 1차 전지 포함한 배터리를 배웠다고 하면 2차 전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캐서드와 에너드. 자, 우리 앞에서부터 배웠잖아. 전기화 처음 배울 때부터. 캐서드는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 에너드는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전지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 자, 방전시야. 전자가 음극에서 나와서 양극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음극은 전자를 방출하고 있잖아. 전자를 방출하고 있으니까 산화겠지, 음극은. 그럼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 음극이 에노드입니다. 그리고 양극은 전자가 들어가고 있잖아. 전자와 결합하고 있으니까 환원이 있잖아요. 캐서드예요. 근데 전지는 충전이 없는 전지는 있지만 방전이 없는 전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전지에 대한 역사는 사실 15세기부터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지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캐서드를 양극으로, 에노드를 음극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써요. 자,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2차 전지가 드디어 생겼어. 자, 그때 문제가 하나 생겼어. 자, 어떤 문제가? 방전뿐만 아니라 2차 전지는 충전도 되잖아. 배터리 기본 기능이 방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2차 전지는 충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전을 시키게 돼버린 거야. 자, 충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전류 흐름이 반대로 가야 되겠죠. 아까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충전할 때는 반대로 양극,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간다. 자, 그러면 플러스극이 전자를 배출한 상태가 돼서 산화가 돼요. 그러니까 충전시는 엄밀히만 하면 양극이 에노드네. 이하고 바뀌었죠? 음극은 전자와 결합을 하게 돼요. 환원이잖아.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음극이 캐서드가 되어버리네.
자, 2차 연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 캐서드와 에노드가 충전과 방전할 때 바뀌어버리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골치가 아프죠. 근데 사람들이 배터리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캐서드를 양극으로 생각하고 계속 써왔잖아. 배터리 기본 기능이 방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관례적으로 캐서드를 양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뭐 유명한 논문들도 캐서드 배터리 캐서드 할 때 배터리가 나오면 다 이게 플러스극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에너드가 나오면 다 마이너스극 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 이거는 진짜 실화인데 이 개념을 정통 전기화학 하시는 분들은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 이건 내가 이제 경험해 본 건데 한번 이제 내가 박사과정 때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세미나 하는데 가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러다 어떤 분이 이제 배터리 연구하시는 분이 열심히 세미나를 했어. 딱 끝난 다음에 질문 받는 시간에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머리 하얀 노 교수님이 손 들고 딱 질문하시대. 아, 그게 충전할 때 이게 이쪽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거를 양극을 캐서드라고 얘기하냐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이 이거 배터리 쪽은 이제 관례적으로 그게 개념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아무개 교수는 그 개념도 모른단 말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니? 그걸 내가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벌써 한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내가 박사학위 딴 지가 25년 올해가 됐는데 30년 넘은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정통 전기화학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바뀐다는 거를 철석같이 신봉하셨어요. 한원이 일어난다는 건 캐서드다. 이걸 어떻게 음극을 에노드라고 얘기하냐. 하도 그거에 싸워가지고 한때 일본 쪽에서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캐서드 쪽을 정극이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에노드 쪽을 부극이라고 얘기했어. 일본식 한자 써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그거를 쓴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 캐서드를 양극이라고 얘기하고요. 에노드를 음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는 이거 갖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회를 가봐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정설적으로 다 받아들여진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이게 이제 충방전할 때 바뀌는 건 맞는데 관례적으로 캐서드를 양극으로 쓰니까 지금부터 내가 배터리 설명할 때 캐서드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양극 물질이라고 받아들여주면 될 거고 에노드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음극 물질이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연제의 충방전 한번 개념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충전입니다. 충전할 때는 전자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전류는 반대겠죠. 전자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쭉 갑니다. 자,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 또는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질문을 한대에 많이 받았어. 내가 요즘은 아예 설명을 하지만 교수님, 전자가 지금 충전할 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때 제가 화학 좀 했거든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자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내가 꽤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초창기 강의할 때. 자, 그 학생 나름대로는 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도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극으로 간다는 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랑 똑같냐 하면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라는 걸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자, 물은 당연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당연히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 다만 어떨 때? 자발적으로 움직일 때. 물은 자발적으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 전자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발적으로는. 자, 근데 어떨 때는 갈 수가 있느냐? 자, 이거 뭐냐? 분수죠? 물줄기 이렇게 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며. 근데 얘는 어떻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 물이? 또 이렇게 대답하고 싶겠죠. 교수님 그거 펌프로 퍼 올리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펌프로 퍼 올리는 거잖아. 즉 에너지를 줘서 물을 높은 데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충전할 때 자발적으로 충전합니까? 뭐 갖다 꽂죠? 어디다가 콘센트 갖다 꽂잖아. 충전기 갖다 꽂잖아. 충전기가 펌프야. 충전기가 펌프지. 충전기 하는 역할이 뭐냐? 에너지를 줘가지고 낮은 데 있는 전자를 높은 데로 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수가 있는 거야. 펌프가 없으면 막 물이 위로 못 올라가잖아. 물은 높은 데서 당연히 밑으로 내려오겠지. 자연적으로는. 그렇지만 펌프가 있다면 밑에서 위로 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전자는 분명히 음극에서 플러스극으로 흐릅니다. 너무나 자발적인 거야. 하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자를 옮기는 방법도 있죠. 어떻게 쓰면 충전기라는 펌프를 쓰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퍼 올릴 수가 있죠. 즉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던 전자를 위로 에너지를 줘서 위로 퍼 올리는 겁니다. 이게 충전 과정이죠. 반면에 방전은 뭐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물이 이렇게 폭폭 떨어지는 것처럼 높은 데서 낮은 데 떨어지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충전과 방전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테니어스 프로세스, 스폰테니어스 자발적인 프로세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드디어 이제 2차 전지를 지나서 이제 리튬 2차 전지 쪽으로 점점 세분화돼 갑니다. 리튬 2차 전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리튬 2차 전지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싶네요, 여러분들한테. 자, 한 분은 이제 스탠리 위팅엄 교수님, 아까도 얘기했죠. 리튬 2차 전지 컨셉을 잡으신 분입니다. 자, 한 분은 구디너프 교수님이셔. 양극을 개발하신 분이야. 한 분은 요시노 아키라 교수님. 리튬 2차 전지 음극의 아버지입니다. 이 세 분이 2019년 노벨 화학상 리튬 2차 전지를 개발한 공로 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스탠리 휘팅엄 교수님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80이 지금 넘으셨는데 학회 같은 데 가면 종종 뵙니다. 그리고 동영상 보면 스탠리 휘팅엄 교수님 강의하는 동영상은 유튜브에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어도 워낙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분은 리튬 2차 전지 컨셉을 처음으로 1970년대 만드셨어요. 엑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드셨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뉴욕 주립대 교수라고 나오지만 교수님이 아니셨고 회사 연구원이셨는데 어쨌든 이 2차 전지 컨셉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상용화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불이 났죠. 그 결과 회사는 쫄딱 망했고 회사가 전국은 아니고 엑슨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 팀이 싹 망했고 이분은 깔끔하게 잘렸습니다. 잘려서 옮겨간 데가 뉴욕 주립대죠. 그래서 뉴욕 주립대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고 내가 뭐 공부할 때도 이분은 교수를 하시고 계셨었고요. 학회에서도 얼굴을 뵌 적이 굉장히 여러 분 있습니다. 활발하게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자, 요분은 이제 구디너프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에 대한 전설적인 얘기는 되게 많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전설적인 얘기가 많아요. 자, 이분은 지금 현재는 작고하셨습니다. 101세 정도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내가 기억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101세 되는 때까지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한 업적은 뭐냐? 자, 스탠리 휘팅엄 교수님은 2차 전지 시스템을 만들긴 했는데 그때 만들었던 시스템의 전압 범위가 1점 몇 볼트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는 양극을 만들어내가지고 3.8볼트까지 올려낸 분이 이분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쓰는 시스템을 양극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죠. 그거 외에 현재 이제 중국 쪽에서도 많이 쓰고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LiFePO4라는 NFP라는 양극 물질도 역시 이분이 처음으로 개발해내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자,
이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잘 알고 있냐면 이분 밑에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졸업한 실험실이 있을 거 아니야? 실험실 후배가 지금은 삼성 SDI 이제 그 부사장으로 있는 실험실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이분 밑에서 오랫동안 박사후 연수 과정을 있었습니다. 연구원으로 오래 있었죠. 내가 알기로 한 5, 6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그때도 이런 얘기하면서 갔어요. 형 교수님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어요. 하고 가가지고 했는데 그때 연세가 90세 정도 안팎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 더 연구를 하셨고요.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더 재밌는 거 얘기를 하면 나보다도 더 선배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전남대학교 교수로 있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내가 알기로 나보다 3년인가 그 정도 더이신 걸로 알아요. 그분이 외국에 박사과정 가셨는데 그때 당시 이분이 70인가 되셨다고 해요. 연세가 71인가 뭐 70인가 그때 딱 그 선배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분이 도대체 훌륭하긴 한데 뭐 그때도 굉장히 뭐 명성이 많으셨거든요. 훌륭하긴 한데 도대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밑에 가서 박사학위 받는 게 불안하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 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교수님 되신 다음에 25년 뒤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박사학위 다 받고 박사학위 다 받은 다음에 그 이후 또 25년 뒤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2차 연재 업계에서는 굉장히 마치 거인처럼 태산북도처럼 받들 분이신데 최근에 이제 작고를 하셨죠. 자, 요시노 아키로 교수님은 일본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대학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이분도 역시 노벨상 업적을 한 거는 기업에서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탠리 휘팅홈 교수님이 깔끔하게 말아먹었죠. 회사를. 그 이후 이렇게 정말로 학계에서 알려졌습니다. 리튬 이온을 이용한 2차전지 시스템은 상용화는 불가능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상용화를 하겠다고 연구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니. 거기에 요시노 아키라 교수님이 그 연구팀 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도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음극에 카본을 갖다 대가지고 불이 안 나는 건 아니고 불이 훨씬 덜 나는 리튬 전지 시스템을 만들어내셨죠. 그래서 음극의 아버지라고 보통 불리는 분이고 최근에 나는 작년에 한번 2차전지 관련된 학회를 한번 갔었는데 이분이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나이도 좀 많으시고 기력이 어떻게 보면 이분이 연세가 더 많으신데 이분이 더 좋으신 것 같아. 기력은 요즘 보고 이분은 아직도 팔팔해. 80이 넘으셨는데 이분은 요즘은 이렇게 좀 힘드셔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강연을 들어봐도 이분만은 별게 없습니다. 그때도 내가 강연에 주의 깊게 또 노벨 화학상 수상자니까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구만요. 내가 한 40년 전에 이런 걸 만들었는데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노벨 화학상 강연 하신 분이니까 얼굴 한번 뵈려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흥보대사 비슷하게 이렇게 활약하고 계십니다. 일본 쪽에 동영상 보면 이분 흥보대사로 과학기술 흥보대사 가장 최근에 노벨상 받은 과학기술 쪽에 노벨상 받으신 분이거든요. 흥보대사 비슷하게 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다른 요 이후에 또 한 분 나오셨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마 흥보대사를 이제 놓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리튬 이온전지 시스템, 충방전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통적인 리튬 이온전지 시스템입니다. 왜 전통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양극 물질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옥슨이라고 LiCO2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음극으로 그래파이트 C6라는 걸 만들어서 리튬 이온전지를 처음으로 사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 리튬 이온전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쓰는 리튬 이온전지는 이게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만든 NCM이라는 그런 계열의 양극 물질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극 물질도 아마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핸드폰에는 대부분 이 그래파이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요즘 자동차에는 실리콘 같은 게 조금씩 섞여 들어갑니다. 보통 5에서 10% 정도 실리콘이 섞여 있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제 정통적인 거니까 요것부터 한번 충방전 프로파일 일어나는 메커니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음극으로 그래파이트를 쓴다고 해요. 양극으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쓴다고 해요. 열심히 만들었어.
침착하게 세퍼레이터도 깔고 전해질도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짜잔! 전기가 나오냐 한번 돌려봤더니 전기가 안 나옵니다. 자, 왜 전기가 안 나올까? 분명히 이렇게 해서 2차전지 만든다고 했는데,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음극 쪽에서 전자가 흘러서 플러스극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음극은 전자를 너무 내주고 싶어하는 놈, 양극은 전자를 받고 싶어하는 놈이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음극 그래파이트에서 어떻게 전자를 뽑아? 자, 카본에서 전자 뽑으면 C 플러스가 되겠네? C 플러스라는 거 본 적 있어요? 전자 2개 뽑으면 C 뿔뿔 되겠네? 무슨 컴퓨터 용어야? C 언어야? 여러분 그런 그 이온들 아마 구경해 본 적 없죠? 여러분들도 꽤 중학교 때도 화학을 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이온은 구경해 본 적이 없잖아. C 플러스라는 용어 이온 구경해 본 적 있냐고. 카본에서 전자 못 뽑아냅니다. 따라서 얘는 전자를 내줄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자, 그럼 얘는 전자를 받을 생각이 있느냐? 얘도 안정된 탄화물입니다. 전자 하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들을 만들면 전자 같은 꽂으면 전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전기가 나오냐? 첫 번째 이걸 만든 다음에 충전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충전. 자, 에너지를 써가지고 플러스극, 여기서부터 전자를 뽑아내서 마이너스극 쪽으로 그래파이트 쪽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로부터 전자를 한번 뽑아봅시다. 자, 뽑을 수 있는 게 세 가지 이온이 있네요. 리튬 플러스, 코발트, 산소가 있네요. 자, 첫 번째 리튬. 리튬은 원자번호 3번입니다. 근데 요거 이온 결합이니까 Li 플러스겠죠? 전자 S 오비탈에서 전자 딱 2개 돌고 있어. 정말 안정하지. 거기서 전자 뽑아낸다는 거 임파서블입니다. 리튬이온에서 절대 전자 못 뽑아내. 임파서블이야. 따라서 여기서 전자 뽑아내는 건 임파서블. 첫 번째. 자, 두 번째 산소. O2인데 O2-로 돼 있겠죠. 이온으로, 이온 결합이니까 주로 이제 이온 결합성이 있으니까 O2- 있다는 거는 1s2, 2s2, 2p6 배열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p 오비탈에 6개가 안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합니다. 물론 이 산소에서 전자를 뽑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리 배우다 보면 여기서 전자가 뽑혀 나오는 케이스를 배워요. 하지만 꽤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다른 놈에서 전자 뽑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자, 어디서 전자 뽑는 게 좋으냐? 여기 있는 코발트입니다. 자, 그거 외에 여러분들 앞으로 다양한 양극 물질 배울 건데 그 양극 물질에 다 전이금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전이금속? 니켈, 망간, 코발트, 철, Fe 이런 것들이 다 전이금속이거든요. 그런 전이금속이 있는데 이 전이금속에서 전자를 뽑는 게 훨씬 쉽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전이금속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레벨이 제일 높은, 에너지가 제일 높은 것도 뽑잖아요. 제일 높은 레벨에 들어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우리 전이금속의 특징으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전이금속 정의를 보면 D 또는 F 오비탈이 일부만 채워져 있는 게 전이금속입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성을 보면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지. 코발트가 3가를 가질 수 있고 코발트가 4가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즉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전자가 코발트라든지 니켈, 망간 이런 전이금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하는 게 용이하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전이금속에서 전자를 뽑는 게 제일 만만해요. 그럼 LiCO2에서 이 코발트에서 전자를 한번 뽑아봅시다. 자, 처음에 보면 리튬이 플러스 1가, 산소 O2면 마이너스 4가가 되겠죠. 2개 합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짜리 2개. 코발트는 이 구조에서 처음에 3가입니다. 그죠? 자, 3가에서 전자를 뽑기 시작하면 3가 이온이 자꾸 가수가 올라가겠죠.
3.1, 3.2, 3.3, 3.4, 3.5 자꾸 이렇게 평균 가수죠. 가수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자, 예를 들어 코발트가 3.5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5가 2이니까 마이너스 4야. 근데 리튬이 그대로 있다면 리튬은 플러스 1이잖아. 그럼 플러스 가수는 4.5가 되는데 마이너스 가수는 마이너스 4밖에 안 된단 말이야. 점점적인 밸런스가 깨지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얘 결정이 깨져나가겠지. 자,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코발트에서 전자가 마이너스가 하나 빠져나갈 때 리튬 이온이 같이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이온 하나 빠져나가고 마이너스 전자 하나 빠져나가면 점점적인 밸런스가 바뀌겠죠. 자, 그래서 충전할 때 자,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 줘야 되느냐? 도선 전자가 흘러갈 수 있는 길 연결하고 여기는 전해질이 연결이 돼 있어야지 충방전이 일어나겠죠. 배터리에. 그러면 충전시킬 때는 전자는 구전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도선을 타고 흐르고요. 그 다음에 이온은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전해질을 타고 흐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음극으로 가죠. 자, 음극 어디로 가느냐? 우리 그래파이트 음극에 층으로 있다고 거 배웠잖아요. 층과 층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 리튬 이온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자를 만나죠. 그럼 얘가 원자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요 층과 층 사이에 리튬 원자가 가서 박힙니다. 자, 그러다 보니 화학식은 이렇게 바뀌죠. 양극적 리튬에 1 마이너스 X, X만큼 빠졌지. 그 다음에 코발트에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산화수 값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O2 때 반면에 음극은 아까 C6에서 리튬이 여기 X만큼 빠진 것만큼 이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충전한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열심히 충전을 시켰습니다. 자, 열심히 충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충전이 다 끝났어. 자, 충전된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나는 안정한 산화물이었어. 근데 왜 에너지란 놈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의 소중한 리튬 이온과 전자를 뺏어가더라. 정말 억울하다. 나 이거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음극, 그래파이트 입장. 나도 억울하다. 나는 안정한 그래파이트인데 웬 에너지라는 놈들이 오더니 옆구리에 리튬이라는 걸 갖다 박더라. 전자까지. 옆구리 이런 거 달고 받고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불편한지. 제발 얘네들 좀 빼주라.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음극 입장에서는 너무나 전자와 리튬이온을 내보내고 싶은 상황. 양극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도로 돌려받고 싶은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도선을 연결시켰다. 이제 자발적으로 전자가 방전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리죠. 리튬이온은 다시 여기서 빠져나서 요 안으로 컴백을 합니다. 이게 리튬 이천지의 충방전 메커니즘이죠. 충전을 시킴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전자를 내주고 싶은 음극, 너무나도 전자를 받고 싶은 양극이 되어버리죠. 충전을 해야 리튬 이천지의 충방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를 잃는 성질이 가장 큰 리튬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와 독대가 산화법으로 이 산화 금속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산화 금속과 리튬 원자가 분리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리튬 원자는 매우 불안정하며 즉시 리튬이온과 전자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산화금속의 일부로서 리튬은 이 상태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리튬과 산화금속 사이의 전자 및 리튬이온 흐름에 두 가지 다른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면 리튬 원자는 자동적으로 산화금속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전기는 하나의 경로를 통한 전자의 흐름으로부터 생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는 분명 이 리튬 금속 산화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먼저 리튬 원자와 산화 리튬 원자를 분리시키고 두 번째로 그러한 리튬 원자로 인해 손실된 전자를 외부 회로를 통해 가도록 유도한다면 말입니다. 리튬이온 세포가 어떻게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지 살펴봅시다. 실용 리튬이온 전지는 전해질과 그래파이트도 사용합니다. 그래파이트의 구조는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층은 분리된 리튬이온이 매우 쉽게 저장될 수 있도록 느슨하게 접합되어 있습니다. 그래파이트와 산화금속 사이의 전해액은 리튬이온만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배열상의 전원을 연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동요원의 양극은 분명히 산화금속 리튬 원자의 전자를 끌어당겨 제거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는 전해액을 통하여 그래파이트 층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외부 회로를 통해 흐릅니다. 그 사이에 양극으로 충전된 리튬이온은 음극 단자 쪽으로 끌어당겨져 전해질을 통해 흐르게 됩니다. 리튬이온은 또한 그래파이트층 공간에 도달하여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일단 모든 리튬 원자가 그래파이트층에 도달하면 전지는 완전히 충전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목표인 산화금속에서 리튬이온과 전자를 분리하는 것을 달성했습니다.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이것은 마치 높은 곳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처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동력원이 제거되고 부하가 연결되는 즉시 리튬이온은 산화금속의 일부로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리튬이온은 언덕 아래로 미끄러지듯 부하를 통해 전해질과 전자를 통과합니다. 따라서 부하를 통해 전류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파이트는 리튬이온 전지의 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하십시오. 그래파이트는 리튬이온의 저장 매체일 뿐입니다. 어떤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해 전지의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 전해질이 마르고 양극과 음극 사이에 단락이 발생하여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쇼트죠. 고급 버전 한번 더 보겠습니다. So first, how does your battery power your smartphone? Let's start from what we know. All batteries have a positive terminal and a negative terminal and supply power or electricity to our portable devices. So electricity is essentially a flow of electrons in our smartphone. Electrons which are negatively charged flow from the negative terminal and run things like the speakers or the display and then end up in the positive terminal. So then, where does this flow of electrons come from? Well, this is a lithium-ion battery, so the electrons come from the element lithium. At the negative terminal, which is technically called the anode, lithium is stored between layers of carbon graphite, similar to the graphite in your pencil. Graphite has a nifty crystal structure of layered planes that allows the lithium to be wedged in between each of the layers. The technical term for this is intercalation. Graphite functions as a kind of like stable storage space for lithium atoms. Okay, moving on. One inherent property of the element lithium is that it doesn't like its outermost electron, and it wants to give it up. When there is an available path from the negative terminal to the positive terminal, this electron separates from the lithium and starts heading to the other side. At the same time, the lithium leaves the graphite and becomes positively, or +1 charged, and is now called a lithium ion. FYI, an ion is just a fancy word for an atom who has lost or gained an electron and thus is charged. When a lot of lithium atoms leave the graphite at the same time, a flow of electrons is built up. So, let's now jump to the positive terminal, which is technically called the cathode. Here we have cobalt, which has lost some electrons to oxygen, thus making the cobalt positive, or +4 charged. As a result, it wants to gain back an electron.
So when we connect the negative and positive terminals to our smartphone, the electrons flow from the lithium, which wants to give up an electron, through the circuits and components in the smartphone, and to the cobalt, which wants to gain an electron. Now here we run into a small issue. With the flow of electrons from the negative to the positive terminal, the cobalt side grows more and more negatively charged, and the other side positively charged. Yes, the electrons do want to flow in this direction, but at the same time, electrons don't like to flow to an area that is growing more and more negatively charged. This is because opposite charges attract and similar charges repel. So to fix this, we give the now positively charged lithium ions that recently left the graphite a path to move to the other side. This path is called an electrolyte, and its function allows for the lithium ions to migrate over from one side to the other, while not allowing the electrons to move through. When lithium gets to the cobalt side, it again wedges itself or intercalates with the cobalt and oxygen to become lithium cobalt oxide. The lithium isn't regaining its electron. That electron went to the cobalt. It's just balancing out the charge buildup. Let's quickly recap. Here is a full battery. Throughout the day, lithium atoms leave the graphite layers and separate from their electrons to become lithium ions. The electrons flow from the negative terminal through the circuits and components in the smartphone and into the positive terminal to join the cobalt atoms. At the same time, the lithium ions travel through the electrolyte in order to neutralize the charge buildup and keep the reaction going. Here's the chemical formula for the reaction. Thus, at the end of the day, almost all of the lithium has left the graphite layers and joined the cobalt to become lithium cobalt oxide, and your battery is now running on empty. Now that the battery is empty, let's recharge it. We plug in our smartphone, and when we do this, the USB charger applies a higher force on a flow of electrons in the opposite direction. Electrons are pulled out of the cobalt, thus returning cobalt to its +4 state and kicking out the lithium ions. On the other side, electrons are forced onto the graphite, which pulls the lithium through the electrolyte and back into the layers of graphite. As you see, it's the exact opposite of the earlier reaction, which is why this battery is rechargeable. The lithium and its electrons move in one direction when you use the phone, and the opposite when you charge it back up. 자, 이런 이미지를 잘 기억했나요? Okay, so now let's rewind and add a few more details of note. First, these two sides can't touch. If the anode and cathode were to touch, and if there were any lithium left in the graphite, the chemical reaction would accelerate uncontrollably and cause a fire, or often a small explosion. Thus, a non-conductive semi-permeable separator that allows the lithium ions to pass through is placed in the middle. And this electrolyte isn't an effective barrier because it's a liquid. The second thing to note is that the graphite and cobalt peroxide aren't good at collecting or distributing the electrons. Thus, a conductive copper layer is added next to the graphite, and a conductive aluminum layer next to the cobalt peroxide. These two layers, or sheets, are called collectors. Okay, on to third. These animations are showing 100% of the lithium moving from the anode to the cathode and back. But in reality, there will always be some percentage of lithium that remains in the anode, cathode, and electrolyte, despite the battery being fully charged or discharged respectively. 자, 요 이미지 같은 거 한번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할 때 이미지를 좀 떠올리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한 10분 쉬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